1993년 6월 24일 미국 뉴욕 맨해튼. 이날 저녁 22세 매춘부 티파니 브레시아니가 남자친구 데이비드 루빈스타인과 함께 손님을 찾기 위해 앨런 스트리트를 돌아다니며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약에 심하게 중독된 티파니와 데이비드 커플은 이날 함께 하루 종일 병원에서 약물 중독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포기하기로 했고, 길거리로 뛰쳐나와 약을 사기 위해 마약상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약상은 약물에 중독된 티파니와 데이비드의 눈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시세보다 더 비싼 값을 불렀습니다. 화가 난 데이비드는 마약상의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웠으나 결국엔 갱들에게 제압당한 뒤 여자친구 티파니와 함께 사무실에서 쫓겨났습니다. 데이비드는 약을 사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티파니에게 말했고, 미안하지만 오늘도 한 번만 부탁한다고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에 티파니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알겠다고 말했고, 바로 남자친구 데이비드와 함께 거리로 나와 잠자리를 가질 남성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와 티파니가 손님을 찾기 위해 길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의 옆에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운전석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티파니에게 아는 척을 했고, 그녀에게 오늘따라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티파니는 차에 탄 남성을 보자마자 그와 아는 사이였는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오랜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티파니에게 말을 건 남성은 티파니가 밤무대 댄서로 일하고 있던 클럽의 단골이었습니다. 남성은 티파니에게 지금 바로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며 바로 할 수 있으면 빨리 차에 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티파니는 평소에 그와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단골 손님과 잠자리를 가지기로 했고, 돈이 급해서 그러니 오늘 특별히 $40에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티파니는 남자친구 데이비드에게 20분 뒤에 돌아올 테니 잠시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고, 단골 손님의 차를 타고 매춘을 하기 위해 한적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티파니와 그녀의 단골 손님은 도시구석에 있는 다리 밑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관계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당시 다수의 행인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으나 돈이 급했던 티파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빨리 그와 관계를 가지기 위해 강제로 남성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단골 손님은 밖에 돌아다니는 행인들 때문에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고,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티파니는 남성의 말을 무시하고 그와 빠르게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고, 남성은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티파니와의 잠자리를 마쳤습니다. 잠자리에 만족하지 못한 단골 손님은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소리쳤고, 급기야 티파니에게 돈이 없으니 화대를 깎아달라고까지 했습니다. 티파니가 말도 안 된다고 소리치며 제대로 값을 치르라고 말하자 단골 손님은 지금 돈이 없으니 $20만 받고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티파니와 단골 손님은 화대 문제로 한참 동안 차 안에서 싸웠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단골 손님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티파니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그녀의 목을 졸랐는데, 그의 범행은 약 1분간 티파니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경 안타깝게도 티파니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렇게 단골 손님의 차 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티파니를 살해한 남성의 이름은 조엘 리프킨. 놀랍게도 당시 그는 매춘부만을 전문적으로 살해한 최악의 연쇄살인마였고, 이날 티파니까지 합하면 무려 17명의 매춘부를 살해한 악마였습니다. 갑자기 조엘은 죽은 티파니의 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녀의 아름다운 몸과 황갈색 머리에 감탄했고, 이렇게 매력적인 여성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속삭였습니다. 조엘은 자신이 직접 티파니를 살해했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티파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조엘은 바로 정신을 차리고 티파니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상점에 가서 파란색 방수포와 긴 끈을 구입했습니다. 조엘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차를 주차했고, 주차장에서 티파니의 시신을 방수포로 감싸고 끈으로 방수포가 벗겨지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묶은 뒤 티파니의 시신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오전 9시경 조엘은 티파니의 시신을 트렁크에 실은 채로 집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집에서 조엘의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성질을 내며 아침부터 내 차를 가지고 어딜 다녀온 거냐고 소리쳤고, 바로 조엘에게 차키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조엘의 어머니는 바로 차를 몰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우연의 일치였는지 그녀는 이날 장을 적게 봐서 마트에서 산 물건들을 트렁크에 넣지 않고 조수석에 실었습니다. 만약 이때 조엘의 어머니가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보았더라면 아들이 저지른 충격적인 범행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엘의 어머니가 이날 트렁크를 열어보지 않아 조엘은 극적으로 어머니에게 자신이 매춘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조엘은 마트에 간 어머니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태연하게 집에서 TV를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마트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조엘은 어머니 몰래 트렁크 속에 숨겨두었던 티파니의 시신을 차고로 옮겼습니다. 조엘은 피해자의 시신을 토막내버리는 습성이 있었는데 이날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어머니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티파니의 시신을 처리하기로 하고 일단 차고 구석에 티파니의 시신을 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마친 조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침실로 올라가 잠을 청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는 매춘을 나간 여자친구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에 데이비드는 티파니가 돌아오기로 한 시간인 20분이 지나자 여자친구가 남성에게 받은 화대로 혼자 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화가 난 데이비드는 티파니가 약을 하고 거리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고 도시 전체를 돌아다니며 티파니를 찾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가 평소에 돌아다니던 거리뿐만 아니라 티파니가 일하던 밤무대 클럽에도 찾아가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티파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데이비드는 점점 불길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데이비드는 여자친구 티파니와 매춘을 한 남성의 사악한 눈빛이 불현듯 떠올랐고 분명 단골 손님과 여자친구 티파니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경찰서에 찾아가 여자친구 티파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했고 티파니를 데리고 간 차량을 찾아달라고 경찰에게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에게 티파니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물어보았는데 데이비드는 처음에 우물쭈물하다가 바로 약을 사기 위해 여자친구를 매춘에 동원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의 말을 듣자마자 기가 차다는 듯이 크게 숨을 내쉬며 데이비드를 노려보았고 지금 제정신이냐고 소리치며 당장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경찰에게 여자친구를 찾아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으나 경찰은 약을 사기 위해 여자친구를 매춘에 동원한 최악의 남자 데이비드의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4일 뒤인 1993년 6월 28일 연쇄살인마 조엘은 차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범행 직후 조엘은 차고에 숨겨둔 티파니의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려고 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티파니의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조엘은 티파니의 시신이 저희 때문에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에게 제가 확인해 볼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조엘은 즉시 티파니의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기 위해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같은 시간 순찰을 돌던 경찰이 롱아일랜드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에서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조엘의 차량이었는데 황당하게도 갑자기 조엘의 자동차 번호판이 주행 중에 떨어져 나가 의도치 않게 무판 주행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엘은 자동차 번호판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경찰이 자신을 쫓아오며 차를 세우라고 말하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처럼 조엘은 경찰차를 피해 전속력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엘은 트렁크에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들켰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시속 144km의 속력을 내며 경찰을 피해 도주했습니다. 조엘이 빠른 속도로 운전해서 트렁크에 있는 티파니의 시신이 크게 흔들려 차가 거의 뒤집힐 뻔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과 조엘의 황당한 추격전은 20분간 지속되었습니다. 조엘은 근처에 호수가 있으면 차를 물속에 몰고 들어가 수장시켜 증거를 은폐할 계획을 세웠고 운전하면서 주변에 적당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조엘은 주변에 호수나 물이 있는지 계속 살피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해서 결국 눈앞에 있던 가로등에 자신의 자동차를 충돌시켰습니다. 경찰관들은 총을 들고 운전석에 쓰러져 있는 조엘에게 천천히 다가왔고 조엘은 경찰을 보자마자 두 손을 들고 침착한 표정으로 경찰에게 저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때 경찰관은 차량에서 올라오는 강력한 지옥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경찰은 이게 무슨 냄새냐고 소리치며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았는데 갑자기 조엘은 경찰에게 트렁크 속에서 나는 냄새일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냄새의 근원지인 자동차 트렁크를 열었고 손전등을 비춰 트렁크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트렁크 속에서 방수포에 쌓여있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는데 당시 부패 정도가 심해서 시신의 인종이나 성별, 나이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날 경찰은 자동차 무판주행을 단속하러 나왔다가 트렁크 속에서 시신을 발견한 것이었고 너무 놀라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소리치며 즉시 바로 본부에 연락하여 지원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조엘은 이상할 정도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의 모습을 보고 분명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2시간의 신문 끝에 조엘은 스스로 17건의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티파니는 조엘의 17번째 희생자였는데 당시 희생자의 수가 너무 많아 사람들은 티파니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연쇄살인마 조엘에게 모든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티파니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대중들은 연쇄살인마의 마지막 희생자 티파니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티파니 브레시아니는 1971년 3월 10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제퍼슨 파리시에 있는 시골 마을 메타리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녹색 눈과 황갈색 머리를 가진 티파니는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미모로 사랑받는 티파니에게 배우가 되어보라고 권했고 이렇게 티파니는 자연스럽게 배우의 꿈을 꾸었습니다. 졸업 이후 티파니는 정말로 배우가 되기 위해 대도시로 나가길 희망했고 처음에는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티파니는 뉴욕으로 향했고 연극과 뮤지컬로 유명한 브로드웨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티파니의 생각처럼 인생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티파니는 계속해서 오디션에 낙방했고 설상가상으로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뉴욕에서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티파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잠깐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유흥업소에 취직하여 스트리퍼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티파니는 일을 하던 도중에 한 손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손님은 배우이자 밴드의 리더 릭 와일더라는 남자였습니다. 릭 와일더는 카리스마 있는 무대와 거친 이미지로 펑크 팬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가 있었던 남성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런 그가 티파니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릭 와일더는 매일 밤 티파니를 찾아와 그녀에게 사랑을 속삭였고 티파니도 매력적인 릭의 모습에 빠져 그와 격렬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티파니의 몰락의 시작이 될 줄은 당시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릭과 사귀기로 한 티파니는 간신히 월세만 내고 살고 있었던 허름한 아파트에서 나와 릭 와일더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릭은 많은 스타들이 선택한 웨스트 45번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도시의 멋진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릭의 아파트는 티파니가 살던 허름한 아파트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티파니는 릭과 함께 그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값비싼 음식을 먹고 고급 술을 마시며 사치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티파니는 릭이 사준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했고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릭의 지인들과 어울리면서 정말로 환상적인 연예인 여자친구의 삶을 살았습니다. 티파니는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했고 남자친구 릭과도 곧 결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티파니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지루해지고 귀찮아진 티파니는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티파니의 도파민은 완전히 붕괴한 상태였기 때문에 평범한 것으로는 그녀를 만족시킬 수 없었고 결국 티파니는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티파니와 함께 지냈던 릭도 매일 좋은 술과 음식 그리고 사치의 정점에 서서 최상의 것만 누리고 살고 있었으나 그가 절대 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약이었습니다. 릭은 주변에서 약 때문에 인생이 망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약을 금기시했고 여자친구 티파니에게도 절대 약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강한 티파니는 릭의 충고를 무시하고 몰래 마약에 손을 대었고 단시간 만에 헤로인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 릭은 약에 중독된 티파니가 회복되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녀의 재활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티파니는 생각보다 빠르게 약물에 중독된 상태였고 약이 없이는 제대로 된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커플인 릭과 티파니의 관계는 마약 때문에 완전히 파탄나 버렸습니다. 릭의 이별 통보를 받은 티파니는 그의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나 다시 허름하고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까지 릭의 재력으로 호화 생활을 했던 티파니는 단숨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티파니는 릭이 다른 여성과 사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엎친데덮친 격으로 곧 릭이 그녀와 결혼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티파니는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다시 약에 의존하려고 했으나 당장 집세를 낼 돈도 없었던 티파니에게 약을 살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티파니는 다시 술집에 나가 돈을 벌기로 했으나 생활비와 약값을 충당하기엔 너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결국 티파니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거리의 매춘부가 되기로 했고, 이렇게 술집에서 번 돈과 매춘을 해서 번 돈으로 약과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당시 티파니의 어머니 셰릴은 딸이 남자친구와 이별하기 전부터 약물에 중독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셰릴은 매번 딸에게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으나 티파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하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약물에 중독되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티파니의 앞에 정말 기적적으로 새로운 인연이 나타났습니다. 티파니는 자신이 일하던 술집에서 하드코어 펑크밴드의 리더 데이브 루빈스타인을 만났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둘은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티파니가 데이비드를 처음 만났을 때 데이비드도 티파니처럼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데이비드도 역시 약물에 중독되어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결국엔 밴드도 해체되어 음악 활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데이비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약 유통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팔아야 할 마약을 자신의 몸에 투여하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마약 유통 조직은 데이비드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당황해했고 그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조직에서 쫓아낸 뒤 데이비드가 담당하고 있었던 지역의 마약 유통권도 모두 빼앗아버렸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약상들에게 폭행당한 후유증으로 뇌손상을 입어 수술까지 하게 되었고 매일 밤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마리화나와 헤로인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진 데이비드의 옆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티파니라는 여성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데이비드와 티파니는 둘 다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으나 어처구니 없게도 약에 중독되었다는 공통점이 두 사람 사이에 강한 유대와 사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커플의 주변에 약물 사용을 말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티파니와 데이비드는 더 자유롭게 방탕한 생활을 이어나갔고 결국 그들은 타락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데이비드는 경제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커플은 티파니가 술집에서 번 돈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를 사귀고 나서 한동안 매춘을 완전히 그만둔 티파니는 결국 먹고 살기 위해 다시 몸을 팔러 길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데이비드의 권유로 티파니는 매춘을 다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몸을 팔러 밖으로 나가는 여자친구 티파니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바람잡이가 되어 손님을 몰고 오는 일을 했고 티파니가 돈을 벌어오면 그 돈으로 바로 약을 사버렸습니다. 평소에 데이비드는 티파니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면서 계속해서 너와 결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나 데이비드는 단 한 번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티파니는 데이비드가 자신만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열심히 몸을 팔아 생활비와 약을 살 돈을 벌었으나 데이비드는 티파니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 데이비드는 티파니 몰래 다른 여성들도 만나고 있었는데 그는 평소에 친구들에게 진짜 여자친구는 따로 있고 티파니는 돈을 벌어다주는 창녀일 뿐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비하했다고 합니다. 1993년 6월 24일 결국 티파니와 데이비드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고 티파니는 연쇄살인마 조엘의 손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티파니를 죽인 연쇄살인마 조엘 리프킨은 1959년 1월 20일생으로 범행 당시 34세였으며 티파니를 포함하여 매춘부만 무려 1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친부모는 그를 낳았을 당시에 모두 나이가 어린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태어난 지 3주 만에 롱아일랜드에 사는 중산층 부부에게 입양됩니다. 대부분의 연쇄살인마들이 학대와 구타로 가득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조엘은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조엘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못생긴 얼굴에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매번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했고 심지어 여자아이들도 그를 거북이라고 부르며 조엘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조엘은 학습장애를 겪게 되어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학위를 받기 전에 중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엘의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못생기게 변했고 그는 가족을 제외한 모든 여성에게 무시당했습니다. 1987년 8월 22일 28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여자를 사귄 적이 없었던 조엘은 여성들과 관계를 가지고 싶어서 몰래 길거리 여성과 매춘을 통해 첫 경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엘은 하필 몰래 매춘 단속 작전을 수행 중이던 경찰이 파놓은 덫에 걸렸습니다. 이날 조엘은 매춘부로 변장한 여경에게 돈을 선불로 지불하다가 그 자리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가 보석금을 내주어서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던 조엘은 여성들에게 평생 무시당한 자신의 인생을 비통해하며 앞으로는 여성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여자들을 지배하는 남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89년 2월 20일 드디어 조엘의 첫 살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엘의 첫 번째 희생자는 하이디 발치라는 매춘부였는데 그는 집에 어머니가 없을 때 하이디 발치를 집으로 데리고 와 관계를 가진 뒤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조엘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성매매 여성이었고 반무대 댄서와 유흥업소 종업원 등 실종되어도 아무도 찾지 않는 여성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조엘은 4년간 17명의 매춘부를 살해하고 피해자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조엘은 범행을 저지르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조엘은 여성들에게 고백이 거절당할 때마다 이성을 잃고 무방비 상태의 성노동자들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조엘은 겉보기에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고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으나 그의 내면에는 폭력적인 괴물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1993년 6월 24일 이번에도 조엘의 분노가 폭발했고 불행히도 조엘의 마지막 분노가 티파니에게 향했습니다. 티파니는 그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었으나 티파니를 마지막으로 조엘은 스스로 떨어진 자동차 번호판 때문에 극적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티파니의 남자친구 데이비드는 티파니의 시신이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의 차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티파니가 자신의 세컨드였다고 할지라도 데이비드는 티파니와 약물에 중독된 생활을 함께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티파니에게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도 명확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티파니의 죽음에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티파니가 살해된 지 6일 뒤인 1993년 6월 30일 데이비드의 집에서 미스터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차고에서 후진하다가 뒤에 있었던 데이비드의 어머니를 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는데 이 사고로 데이비드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차고에서 후진하던 차에 치여 사람이 죽을 수 있냐고 안타까워했으나 데이비드의 친구들은 데이비드가 티파니를 속이고 다른 여성들과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한 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연달아 일어난 비극에 데이비드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데이비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일 뒤인 1993년 7월 3일 결국 데이비드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티파니의 어머니 셰릴은 딸의 전화가 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녀의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모녀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을 통화했기 때문에 어머니 셰릴은 분명 딸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상대로 곧 어머니 셰릴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고 경찰로부터 티파니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어머니 셰릴은 티파니를 고향으로 데려오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녀가 약물에 중독되었을 때 좀 더 신경 써주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했습니다. 1994년 5월 9일 연쇄살인마 조엘 리프킨은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엘은 당국에게 17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피해자들의 이름도 모두 알려줬으며 당국이 피해자들의 시신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표시한 지도까지 건네주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조엘은 교도소에서 203년을 복역할 예정이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2197년 238세의 나이에 석방될 것입니다. 당시 티파니가 살해당하기 전 그녀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티파니는 어머니에게 치료가 끝나면 남자친구와 함께 결혼 인사를 드리러 찾아뵙겠다고 했으나 티파니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을 방해하고 끝까지 그녀를 매춘에 끌어들여 약물을 사게 만든 것은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 데이비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평소에 티파니에게 너랑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정작 자신은 부모님에게 티파니를 한 번도 소개해주지 않았고 반무대 댄서와 가볍게 만나고 있다고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티파니는 그녀가 가장 힘들고 무기력할 때 만난 나쁜 남자 데이비드와 연쇄살인마 조엘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파괴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극의 여주인공 티파니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살아생전 티파니의 삶이 설명하기도 힘들 만큼 너무 많은 불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고 이젠 어디에 있든 티파니의 영혼의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